안녕하세요. 팀 로컬시 진행을 맡은 황민호입니다. 오늘도 팀 로컬시 팀원들, 충북 지역 풀뿌리 언론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비영리 공동체 신문 두꺼비말 신문 편집장 조현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팀 로컬시에 특별 멤버가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합류하게 된 멤버고요. 저와 함께하고 있는 멤버이기도 합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주간영동 정은재 기자라고 합니다. 주간영동은 저처럼 언론인을 꿈꾸는 청년들이 만들고 있는 자치 독립 언론입니다. 저희는 일정 기간 동안 영동 가까이에 있는 청산에 살면서 직접 영동을 발로 뛰면서 영동의 모든 것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사는 사람들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올랐다고 올려버리면 아무래도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 위해 가지고 이렇게 가격을 또 올리기가 내가 좀 손님인 입장으로 네.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영동 주민들 가운데는 군청 앞에 삭발 시위를 해도 기사 한 줄이 안 나오더라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건강한 언론이 지역에 뿌리 내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영동에서 한번 옥천신문을 모델로 그 매뉴얼을 가지고 한번 새로운 풀뿌리 언론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 힘을 다해보자. 또 영동의 대표 축제가 뭐 있는지 아십니까? 포도 축제, 와인 축제, 포도 와인 또 와인 남경복 축제. 여기 또 뭐 있지 또? 또 없을 것 같아. 꽃감? 오! 제대로 된 풀뿌리 언론이 없는 영동에서도 풀뿌리 저널리즘 스쿨 인턴 기자들과 주간 영동을 같이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간 영동과 정은재 기자의 활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두꺼비 마을 신문에서 준비하셨죠? 네. 그 청주시 삼남동에 그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 인근 도로가 장애인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 1년 전에도 그 장애인 보호구역이 위험하다라는 제보를 받고 취재한 적이 있었어요. 갔더니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보도가 나간 후에 고원시 과속 방지턱이라든가 펜스가 설치되었지만 여전히 위험하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해봤습니다.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청주 외곽의 한 장애인 복지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보하신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기 아이고. 명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복지관에 대한 제보는 아니고요. 네. 복지관의 진출입로에 대한 제보예요. 아, 장애인 자녀를 매일같이 복지관에 보낸다는 제보자. 그녀는 복지관 앞에 놓인 도로와 진입로로 인해 걱정이 많습니다. 장애인 보호구역이지만 사고 위험이 많다고 말합니다. 일단 이용인 입장에서 보면 여기를 나와서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신호 3개가 없어서 무단횡단을 하는 거랑 똑같이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하고 신호등이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이 많은 차량들을 피해서 운전을 하는 것도 힘든데 장애인 관련 시설에 300m 이내에 지정되는 장애인 보호구역. 이곳에도 노면 표시가 이루어져 있고 표지판도 설치돼 있습니다. 운전할 때는 그러나 제보자는 현재 상태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근데 운전할 때는 저 크기 자체가 인지가 안 돼요.
그렇죠. 그냥 뭐가 달려 있구나. 음. 간판 뭐 이런 정도밖에 인지가 안 돼요. 근데 교통 표지판이 간판이 수준으로 인지할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아,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 시설의 어떤 이런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운전자들도 본의 아니게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네. 이용자분들은 본의 아니게 피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될 수 있는 있을 것 이런 같아요. 상황이 되겠네요. 복지관에 가려면 신호등이 없는 4차선 도로를 건너 굴곡진 진입로로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주변에 재활용 센터가 있어 화물차가 수시로 드나드는 길. 하지만 진입로에 인도는 없습니다. 도로 폭도 넓히고 이용자 장애인들이 보행할 수 있는 보행 전용 인도가 필요해요. 과연 장애인들은 이 길을 어떻게 보행하고 있을까? 몇 주 뒤 아침 8시. 장애인들이 주로 통행한다는 시간에 맞춰 조현국 편집장이 복지관 관계자와 함께 이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출근 시간과 맞물려 4차선 도로엔 차들이 쌩쌩 지나갑니다. 20초 지나는 동안 한 15대, 16대가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상 거의 초당한 대가 지나간 꼴인데 뭐 이런 상황에 건너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속도 빨리 있는데 그러니까 양방향이면 이게 더 수행할 수 있거든요.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 멈출 줄 모르고 달리는 차들. 장애인은 끊임없이 기다려서야 겨우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9시부터 이제 운영 시간이긴 하지만 8시에 앞서서 좀 일찍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찍 오셔서 뭐 컴퓨터를 하시거나 뭐 차를 한잔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렇게 됐을 때는 하루에 뭐 30명에서 50명 사이 그러면은 뭐 프란시스코 집 직원분들하고 해운복지관 이용자분들하고 하면 거의 100명 정도가 이렇게 하루에 인근 장애인 작업장의 출근 시간이 다가오자 보행자는 점점 늘어납니다. 이번엔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 진입로에서 버스가 나와 차들이 멈추자 그제야 아슬아슬하게 건너봅니다. 이때가 아니면 하염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많이 어려워요? 없으니까 불편도 불편하고 뭐 아까 뭐 이렇게 위험한 적 있었었어요? 차에 부딪힐 뻔하고 아 예전에요? 차에 이렇게 건너시다가 그래서 좀 여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신호등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호등이 있어서 신호가 있으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신호등이 있으면 네.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어떻게 언제 건너야 될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죠? 차에 오는데 어떻게 건너는지 몰라서. 화물차의 통행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도로. 조현국 편집장과 제작진 역시 한참을 기다려서야 이 길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 길을 자주 오가는 비장애인들 역시 도로의 위험성을 토로합니다. 너무 네. 빨리 달리고 차가 사람이 예. 중간에 오면 저기서 차가 오지 말아야 되는데 예. 그래도 달려와요. 횡단보도 중간에 있는데도 네. 아. 그러니까 여기 횡단보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신호등 신호등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장애인 보호구역인지 모르고 네, 차가 너무 빨리 달리니까. 신호등 많이 필요하죠. 그렇게 장애인들인데 다 장애인들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올라가 이게 전부 장애인들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아주 힘들어요. 여기 보니까. 건너는 때요. 그렇죠. 차가 무지개 다녀요 여기 지금. 차가 빨리 다니. 처음에는 안 다니더니 굉장히 많이 다니대. 현행법상 장애인 보호구역도 제한 속도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럼에도 제한 속도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작진은 직접 운전을 하며 도로를 살펴봤습니다.
장애인 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은 운전자의 시야보다 높은 곳에 있어 발견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노면을 통해 인지할 무렵 보호구역 종료를 알리는 작은 표지판이 나타납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 표지판이 높이 있는 건 물론 신호등도 과속 단속 카메라도 없다 보니 멈추지 않고 달리게 됩니다. 도로 건너편에 있는 반사경도 진입로를 비추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호등이 있으면 사실은 차량들도 당연히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을 거고 우리 이용자분들도 그 신호에 맞춰서 본인이 이동할 수 있는 거 확인이 훨씬 쉬워지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을 거고. 관련 법상 연 1회 이상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장애인 보호구역. 이날 담당자와 지역구 의원의 시찰이 이루어졌습니다. 장애인 보호구역의 담당 기관은 청주시와 경찰, 서원구청까지 총 3곳입니다. 과연 이들은 실태에 대해 알고 있었을까?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건 없는데 이제 관련 기관이라든지 이렇게 관련 부서에서 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좀 주저주저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통과 시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태조사와 교통 시스템, 시설물까지 담당 기관이 모두 다른 상황. 기관들 간의 원활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산은 저희가 많은 부분을 수반을 하는 거고 어떤 법상의 설치 유무는 이제 경찰서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어떤 합리적인 결정은 또 공단 쪽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신호등 같은 경우도 또 그러니까 이제 부서가 틀린 부분은 저희가 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예산은 추경이라든지 시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절차 이행 후 예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많은 부분 공감을 하게 됐고요. 우리 시에서도 어린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어떤 교통 약자들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그런 트렌드로 많이 이제 바뀌고 있는 부분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에 등주에 있을 때 규격이 틀린 걸 알고 있는데 확인해보고 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조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이 돼서 설치가 된 곳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의 균형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반사경이나 기타 여러 가지 시설들은 또 구청 건설과가 담당을 하고 있어서 그런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습니다.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이제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뭐 예산이라든가 행정적인 지원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국 편집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예. 제가 봐도 너무 아찔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으려면 그렇죠. 지금 빨리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긴급으로 여기죠? 네, 그 취재 전주에 이제 저희 신문을 보고 지역구 이제 의원이 이제 연관이 돼서 연락이 돼서 그 상당 경찰서에 나와서 그 관계자들이 나와서 이제 이제 현장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성을 인정하고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이제 심의에 올렸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청주시청은 뭐 아까 우리 영상에 봤듯이 그건 이제 나름대로 지금 뭐 교통약자에 대한 그 안전 대책을 세운다고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너무 이 관할이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이게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아 보이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지금. 네. 누가 다치거나 죽어야 신호등을 설치해 줍니까? 라고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해주셨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요.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유관기관들이 그 남지로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휘발성 보도가 안 되고 이제 어쨌든 그 설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가졌던 게 뭐냐면 이 관련 보도가 나간 후의 반응들이에요. 독일말 신문에 관련 보도가 나간 후에 그 공감을 표명한 독자들의 문자를 받으면서 이게 우리가 생태마을에 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또 다른 언론사에서도 이제 보도가 나간 후에 이 남지로 장애인 보호구역
지역을 또 취재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남주로 장애 보호구역이 공론화되면 언젠가 바뀔 수 있겠다라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이번엔 주간 영동에서 준비한 소식이죠. 어떤 주제인가요? 네, 저희는 영동의 작은 학교에 관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시골 지역에서는 초등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영동의 경우에도 초등학교 14곳 중에 읍내를 제외하면 대부분 전교생이 30명이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 비해서 작은 학교 살리기에 조금 소극적이지 않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간 영동의 기자들이 상촌면을 찾았습니다. 이게 아예 없는 상촌면인데. 그러게 말이에요. 올해 도영이가 두 돌이죠. 그 이후에 아이들이 없어요? 없어요 아직. 상촌의 마지막 아이가 돼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올해 자녀를 상촌초에 입학시킨 주민. 그는 전교생이 40명가량인 학교에 딸을 입학시키며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 희은이 혼자서 입학하는 걸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럼 이제 혼자서 어떻게 학교를 다니다 보면 사회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걱정이 좀 됐죠. 아무래도 혼자 학급에서 혼자 있는 거랑 애들은 이제 많이 있는 거랑은 사회성이라든지 좀 교우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걱정은 있었죠. 아이들이 줄어들고 학교 역시 점점 작아지는 현실. 주민들은 학교가 살아야 상촌이 산다는 마음으로 지역 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힘을 모았습니다. 직접 공부방을 운영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만들어 돌봄과 교육에 두 팔을 걷어붙인 주민들. 지금 상촌면에 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많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줄고 있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뭐 상황이고 흐름이었는데 특히나 올해 내년에 졸업한 학생이 10명이 되면서 그 학교의 어떤 학급이 통합이 되고 교직원 수가 줄어드는 그런 이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위해서 지금 마을 주민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주민들의 노력은 점점 영동 전체에 알려졌고 그러던 중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갈마루 지역 아동센터를 믿고 상촌초등학교로 아이를 전학 보내고 싶다는 학부모들이 생겨난 겁니다. 한 2년 전부터 지역 아동센터의 갈마루에 아이를 보내고 싶어하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그분에게 전학을 이제 권했고 그분도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서로 이제 얘기를 해서 2명이 전학을 올 거고 그에 관한 등하교 지원은 이제 마을 번영의 청년 조직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거의 매년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었던 상촌초. 단 한 명이라도 증원이 시급했습니다. 그러나 상촌초에 전학생은 없었습니다. 학교를 찾아가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그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전화를 해서 우리 갈 의향이다 이런 말을 들은 건 아니고 들은 건 아니고 건네서 들은 그쵸. 거예요. 외부에 있는 분한테 그렇게 하려고 하는 학생이 있다 이제 여기 얘기는 들었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여기 전화 오게 될 경우에 주소를 이전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동학부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공동학부로 지정이 되면 그때는 이제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냥 와도 상관은 없죠. 공동 일방 학구제란 작은 학교를 활성화하고자 시작된 제도입니다. 주소지 이전 없이 입학과 전학이 가능한 건 물론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도시나 읍 단위에서 면 단위로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작은 학교의 기준은 학생 수 60명 이하, 학급 수 6개 이하. 이 기준에 부합하는 상촌초는 왜 공동학부로 지정되지 않은 걸까? 그건 학교 의지가 있어서
학교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공동학구를 저희가 지정을 해드려야 돼요. 이거 초등학교는 신청을 해주셔야 되니까 다 저희가 매년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농산촌 특색학교라고 이제 정해지거든요. 예, 공동학구는 그런데 이제 상촌초등학교는 이제 신청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6월에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되면 이제 내년 정도에 다시 신청하는 이런 이제 해마다 이제 한 번씩 있는데 뭐 지금 그런 거를 이제 공동학구라는 거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면 그때 아마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 없다가 이제서 이제 그 얘기가 막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년쯤에는 이제 그게 신청을 하실 그렇죠. 주민들이 원하시면 해드리는 게 맞죠. 저희야.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영동에서 공동학구로 지정된 곳은 단 3곳. 이는 충북 도내에서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규모가 비슷한 지역인 옥천의 경우 3곳만 제외하고 모두 공동학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공동학구제 신청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게 담당자의 설명입니다. 사업비 집행 부담도 있고 사실 그래요. 일방학구 학생을 데려오는 거는 자기네들 원래 있는 통학버스가 여력이 있으면 가능해요. 그건 가능해요. 그러니까는 증차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여력이 있으면은 데려올 수는 있어요. 그거는. 근데 여력이 없으면은 아이들 못 데려오는 거죠. 그리고 공동학구에 대한 이렇게 한두 명 정도에 대한 기대 효과는 있을 수는 있어요. 있는데 학교에서는 이거에 대한 기대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공동학구 보면은 읍에 있는 학교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이제 안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학산초등학교에서 읍에 있는 공동학구를 지정한다 해가지고 애들을 들어올 만한 기대감은 없어요. 그렇다면 영동구는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을까? 충북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도내 모든 교육장이 한자리에 모여 작은 학교에 관해 의견을 냈습니다. 교육 이주 가정 유치, 농촌 특색 교육 등 여러 실천 사례들을 말한 교육장들. 영동 교육장의 생각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동은 제가 이제 데이터를 쭉 보니까 2015년에서 2030년을 기준으로 보면 2015년도에 학생이 2030년이 되니까 70%가 없어집니다. 감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동은 지금 보니까 작은 학교 살리기도 이게 한계에 좀 온 거 아닌가. 도저히 앞으로 방안이 특별한 방안이 없을 정도로 학생 수 유입이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리 이걸 통폐합이나 분기장 개편을 이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지금 여론 조사를 지금 거의 다 마쳤고 특이한 사항은 옛날에는 그 동문들이나 그 학부모들이 학교가 없어지거나 분교가 된다고 하면 다들 반대를 하는데 영동에 지금 우리가 지역 주민들과 교직원들을 면담을 한 결과 의외로 거부감이 없어졌다. 지금은 이제는 뭐 이제 올 곳이 왔구나. 그리고 차라리 옆에 있는 학교에 통학거리가 되면 좀 큰 학교에 더 시설이 좋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충북도는 전교생이 12명 이하일 경우 분교로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를 더 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는 학교 규모가 조금은 갖춰져야지 애들도 이제 보내면서 친구들도 사귀고 그런 모둠학습도 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 염려를 하시는데 그런 단계가 조금 그게 이제 학부모님들 생각이 이제 그렇다는 거를 저희가 직접 뵙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선생님들 통해서 그걸 이제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향성은 어떻게 이제 될지 몰라도 이제 학교를 조금 해서 병합을 해서 좀 규모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여론을 이렇게 들어보는 건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 안 됐을 때를 지금 우리가 대비해서 그것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모든 사업은 각 시군별로 다 대등소이하다.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이게 뭐 결국 또 그런 사업을 해서 다 해결될 수 있다고 하면 좋은데 또 나중에 이제 최악의 경우에 안 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는
지금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미리 시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영동은 읍내 학교를 제외하면 절반가량의 전교생 20명 이하입니다. 통폐합이 코앞인 현실. 한편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선 학령가족의 거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괴사는 주거지 지원을 통해 교육 이주 가정을 전국에서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괴산군에서 작년부터 시행하는 건데요. 지금 작년에도 새 학교가 참여하고 올해도 새 학교가 참여해서 작년에는 18가정이 신청을 했고 학교에서 18가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그래서 신청을 했고 올해는 새 학교에서 15가정을 신청을 받았는데요. 80가정이 신청을 해서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생태 환경과 자연 환경과 하는 그런 교육 환경을 보고 너무 만족도가 높아서 그 농촌 아이 유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내년부터는 지자체와 한 달 살기가 아닌 6개월이나 1년 과정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영동군 역시 2개 면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주거 플랫폼 설치가 추진되었습니다. 학교 인근에 임대주택과 복합문화센터 등을 구축해 학령가족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은 2024년 완공. 그러나 시공사는 계속 변경됐고 여전히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령 같은 경우 그 중에 이제 한 군데를 선정하는 그 선정 심의를 하고 거기서 이제 시공사 선정이 되면 거기랑 얼마의 요 건물을 지을 건가 그 설계도 하고 가격하고 그거 이제 결정하는 절차를 올 12월 안에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한 1, 2월 정도에 공사 착수하면 한 1년 예상 잡고 있어요. 이런 주거 플랫폼 이런 거 하는 것도 교육청이나 충청북도도 사실 좀 움직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작은 학교 살리기 하는데 좀 이건 지방 소멸 위기고 학령 인구 감소고 이렇게 하면 이거에 특별한 예산을 도에서도 좀 수립할 필요가 있고. 올해 읍내를 제외한 영동의 모든 초등학교는 신입생이 10명 이하였습니다. 이대로라면 아이들은 마을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을지, 학교는 남아있을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교육청에서 또는 이제 지자체에서 함께 문제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법적인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시대적인 과제는 지역 소멸의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작은 학교 살리기는 특히 이런 지역에서는 더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도시보다는 아무래도 작은 지역의 사회에서는 그 학교의 존립이 그 지역의 존립과 큰 어떤 연관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그런 법의 걸림돌 이런 걸 넘어서 아이들이 또는 뭐 많지는 않더라도 작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년 신입생이 줄어드는 데다가 정말 당장 내년에 몇 명의 신입생을 받을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상촌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올해 6학년이 10명이 졸업한다고 합니다. 10명이 졸업하면 들어오는 입학생은 1명이나 밖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20명대로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작은 학교 살리기 대책이 대동소이하다고 하지만 공동학교에도 다른 방법들이 있고 실제로 여러 대책들로 학교를 되살린 곳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도내 사례를 먼저 살펴보면 앞서 보신 것처럼 괴산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지어서 가구를 먼저 확보했었고 보은의 경우에도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 간의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작은 학교 살리기에 성공한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인 사례에서는 양양 현북초 같은 경우에는 차별화된 교육 시스템을 도입했고 또 해남의 북일초는 농촌 유학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전국에서 작은 학교를 되살리려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도 역시
주거 플랫폼을 하루빨리 유치하거나 공동 일반 학구를 늘리는 등의 다각도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손희순 교육장하고 한번 통화도 해봤는데 괴산 군수는 이미 그 읍에고 한 10개 면을 다 주거 플랫폼을 다 설치하고 한 바퀴 더 돌린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LH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액 100% 분비로 주택을 이건 군의 어떤 의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좀 안타깝고요. 교육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게 좀 안타깝고 작은 학교를 왜 살려야 되나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정은재 기자가 취재하면서 느낀 작은 학교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상 학교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을이 사라진다고 말해야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작은 학교를 더 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앞서 설명드린 보은의 경우처럼 지자체, 교육청, 학교가 모두 협력했을 때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18년에 영동에서 폐교됐던 미봉초 사례를 살펴보면 미봉초에 다니던 학생들과 가족들이 모두 양강초로 전학을 가게 되면서 좀 양강을 떠나고 읍내로 가야 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사라지는 게 곧 마을이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 본 것처럼 상촌의 지역아동센터 경우처럼 그런 플랫폼이나 시스템들이 전학을 고민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명동촌 같은 경우는 학교가 생김으로 인해서 마을이 생긴 그런 곳이에요. 명동 학교가 생기고 명동촌이 생겼고요. 그리고 사실 모든 학부모들이 중요한 게 학교를 중요시 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는 마을의 입장에서 보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 언론의 그리고 마을 신문의 궁극적인 역할은 주민들과 함께 더 좋은 마을과 지역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역할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열심히 뛰어야겠습니다. 팀 로컬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